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최대 방산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서 36년이나 근무한 전무이사가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그들이 무시하던 한국 출장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미국 생방송에도 출연해 독도는 신호탄일 뿐 더 큰 것이 올 것이라고 폭탄 발언을 해버렸는데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직각 매국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해당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무이사가 서울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왜 일본 젊은 세대는 오히려 이 전무이사의 발언에 환호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59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전무이사였죠. 방위항공우주사업본부를 총괄해왔습니다. 36년 동안 이 회사에서 살아왔어요. 제조 강국 일본, 자국 중심 공동체. 저는 그걸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카스미가세키에서 저를 평가하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합리적이지만 보수적인 인물. 그게 저였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커리어. 차기 부사장 자리가 코앞에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25년 11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미쓰비시 본사 임원 회의실.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제는 미중 경쟁 속 방산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었죠. 자료를 점검하는데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전무님, 베이징발 긴급 속보입니다. 손에 든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중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입장에 가까운 강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어서 서해 남부 72시간 실사격 훈련 통보. 일본 측엔 사전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방위성, 외무성, 자민당 강경파 의원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모두 한 목소리였죠. 미쓰비시는 한국 관련 발언 자제하라. 독도 직접 언급 절대 금지. 한중 결탁식 표현도 금지.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이사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여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긴장된 표정들이었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독도를 일부 영토 현안 정도로 조심스럽게 돌려 말했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 방산 제조업의 중심이라는 익숙한 문장을 반복했어요. 36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였죠. 임원들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비서가 제 팔을 잡더니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전무님, 미 칠함대가 한국 해역에 48시간째 머물고 있답니다. 워싱턴이 도쿄 연락에 응답을 안 한 지 나흘째래요. 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본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쿄타워가 저 멀리 보였어요. 평소엔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죠. 5년 전 제가 썼다가 묻힌 보고서였어요.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을 축으로 한 공급망 재편 시나리오. 당시 경영진에서 정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서랍 속에 차갑게 처박았던 그 보고서. 설마 그때의 가설이 현실이 되는 건가? 창밖 도쿄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뭔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제가 쓴 문장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기술력, 물류 시스템. 모든 분석이 지금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긴급관계부처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엔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들, 그리고 주요 방산기업 대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울, 워싱턴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였죠. 외무성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중국이 독도 문제에 끼어드는 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우리는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다른 간부들도 강하게 동조했죠. 맞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총리 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비서관이 전한 지시는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현장 상황 파악이 시급합니다. 베이징이 아니라 먼저 서울에 가십시오. 미국도 한국을 축으로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 서울입니까? 중국이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다치바나 의원을 마주쳤어요. 60대 자민당 강경파 중진입니다. 독도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시키는 인물이죠. 사토, 잠깐만 이리 와보게. 다치바나 의원이 저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에 가도 좋네. 하지만 보고서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해. 한국은 아직 보조축, 일본이 중심. 이 기본 틀을 벗어나면 곤란해. 자네 차기 부사장 물 건너가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압박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야마모토 부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2살 젊은 엔지니어죠. 숫자에 강하고 한국 첨단 산업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입니다. 전무님, 드릴 게 있어요. 야마모토 부장이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최근 1년치 데이터입니다. 한국 경유방산 부품 배터리 반도체 물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매출은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저는 USB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뭔가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새벽 6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데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자동 입국 심사 정확히 3초 통과. 나리타 공항에선 최소 10분은 걸리는 절차였는데 말이죠. 수화물 찾는 곳엔 실시간 추적 알림이 정확히 떴습니다. 제 캐리어가 정확히 어느 벨트로 나올지 미리 표시되더군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공항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QR 게이트를 지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쿄보다 훨씬 빠른데 전철에 올랐습니다. 깨끗한 내부, 정확한 안내방송. 승객들은 질서정연했죠. 그런데 눈길을 끈 건 전철 안 디지털 광고판이었어요. 미 주요 방송, 한반도 정세 긴급 특집 편성, 워싱턴 침묵 속 동아시아 재편 논의, 뉴스 헤드라인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급히 검색해봤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 모두 비슷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전철이 명동역에 도착했어요. 호텔까지 걸어가는 길, 거리는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5성급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박지현이 로비 한가운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9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정책연구원이에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태블릿을 든 냉철한 인상이었죠. 사토 전무님, 서울에서의 동선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쪽엔 각국 외신 기자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전부 서울 시내 지도와 한국 산업 클러스터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엔 대형 스크린이 있었는데 각국 뉴스가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박지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독도 취재입니까? 박지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독도 취재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한국이 왜 축이 됐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객실에 짐을 풀고 창밖을 가만히 내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들, 조직적으로 작동하는 도시. 모든 게 정밀하게 정교했어요.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박지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밤 정확히 11시, 비공식 공급망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한국, 대만 실무진 회의인데 전무님 직접 보셔야 할 겁니다. 독도는 신호탄일 뿐이니까요. 저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신호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이 생각했죠. 내일 밤 저는 대체 무엇을 보게 될까? 다음 날 밤 11시. 서울 시내 호텔 지하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보안이 삼엄했어요. 입구에서 명찰을 받고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죠. 핸드폰은 즉시 회수당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금속 탐지기로 몸을 꼼꼼하게 검사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긴장감이 공기 중에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무겁게 열렸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한국산업부, 대만 경제부, 일본 대기업 임원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저는 지정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로라 스미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 미국 국무부 아시아 경제안보 담당 부차관보예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미한대만 공급망의 최종 완성 버전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 제조기지가 절대 아니에요. 기술, 품질 관리, 물류 허브, 모든 연결고리의 핵심 중심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측 실무자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평택항 처리량 전년 대비 38% 증가. 인천공항 화물 처리량 42% 증가. 한국 경유 반도체 배터리 물류량 폭증 그래프. 숫자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춤을 췄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대만 측 대표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전체 라인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예요. 회의실이 무겁게 조용해졌습니다. 로라가 다시 단호하게 말했죠. 워싱턴 내부 표현을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동아시아의 결정축은 명백히 한국입니다.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지만 중심은 절대 아니에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자료를 넘기다 눈에 띈 문구가 있었어요. 회의 자료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료 출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내부 분석 2020년. 5년 전 제가 직접 만든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였어요. 제 손으로 쓴 분석이 한국과 미국 전략 문서의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리나오였습니다. 40대 초반 중국 상무부 자문역, 베이징 근무 시절 제 오랜 동료였죠. 사토, 정말 오랜만이야. 리나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본은 독도를 꺼냈고 중국은 그 카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했을 뿐이야. 진짜로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대상은 한국이라는 걸 베이징도 아주 잘 알고 있어. 우린 단순히 시그널만 보냈을 뿐이지. 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퍼즐이 정확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정말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진짜 게임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역할 국제포럼이 열리는 곳이었죠. 입구부터 카메라들이 즐비했어요. 로이터, AFP, 교도통신, 블룸버그, 알자지라. 객석엔 300여 명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 지정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무대 위로 연사들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독일 경제연구소 소장.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어요. 브루킹스 연구원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키스톤입니다. 아치에서 중심도를 빼면 전체가 무너지듯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아요. 싱가포르 교수가 힘주어 이어받았죠. 대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기술, 물류, 시스템 안정성이 모두 완벽하게 갖춰진 유일한 국가예요. 독일 소장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유럽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은 동아시아의 확실한 앵커입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 포럼을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도쿄 미쓰비시 본사, 외무성, 자민당 의원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어요. 사회자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다 저를 지목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토 전무님, 질문 있으신가요? 순간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300쌍의 눈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을 들어야 할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 다치바나 의원의 차가운 경고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부사장 자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왜 지금 한국입니까? 무엇이 한국을 이 공급망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브루킹스 연구원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기술 독립성. 한국은 핵심 기술을 자국에 확실히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배터리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완벽히 컨트롤하죠. 둘째, 지정학. 대륙과 해양을 모두 연결하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을 잇는 완벽한 교차점이에요. 셋째, 시스템 안정성. 예측 가능한 성숙한 민주주의, 견고한 제도, 투명한 규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 허브의 완벽성. 들어오고 섞이고 나가는 모든 흐름이 한국을 통과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켜는 순간 알림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일본 뉴스 속보들이었죠. 미쓰비시 전무 사토 켄지, 서울 포럼에서 한국을 축으로 공개 인정. 이례적 질문으로 큰 논란. 회사 방침과 명백히 배치되는 발언.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다치바나 의원이었죠.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토, 방금 발언 전부 다 받네. 회사 정부 방침과 완전히 다르던데. 돌아오면 심각하게 이야기 좀 하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이 완전히 난리였어요. 미쓰비시 본사 경영기획실장, 외무성 국장, 경제산업성 과장 모두 비슷한 긴급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중심론 언급 즉시 자제 요청, 일본 고립론 같은 표현 절대 금지, 외무성 공식 항해 예정, 자민당 긴급 질의 준비 중. 저는 이메일을 모두 닫았어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죠. 제목을 쳤습니다. 독도는 신호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 질서와 일본 기업의 선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 칠함대의 움직임과 워싱턴의 침묵. 중국이 일본만 공격하고 한국은 건드리지 않는 전략적 계산. 한국 항만, 공항, 기술 지표의 급격한 상승세. 결정축은 한국이라는 미국 국무부 내부 공식 용어. 미쓰비시 방산 배터리 사업의 한국 의존도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썼어요.
섬이 아니라 연결의 중심을 봐야 한다. 일본 기업은 한국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신호탄이었고 진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새벽 5시에 회장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답신이 왔어요. 내용은 매우 흥미롭지만 정치적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현 시점에서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당분간 비공개, 보류로 처리합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5년 전과 똑같았어요. 또 서랍 속에 묻힐 보고서. 저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내부 저장고에 또 하나 묻어둘 순 절대 없다. 로라 스미스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조심스럽게 보냈어요.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분석과 데이터 일부를 국제공동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발표하자고 제안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가 동시에 일면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와 유럽 주요 싱크탱크가 공동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독도는 신호탄이었다. 중심은 서울이다. 보고서 말미엔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일본 주요 기업 고위 임원이 익명으로 자료 제공 및 분석에 참여. 그 직후 일본 국내 싱크탱크의 기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한국을 축으로 보는 국제질서 재편 가능성. 누군가 내부 고발 형식으로 언론에 넘긴 거였죠. 핸드폰에 익명 메시지가 왔어요. 야마모토 부장이었습니다. 전무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윗선이 막았을 뿐입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도시가 정말 새로운 중심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사토 켄지, 2위가 독도 신호탄, 3위가 한국 중심론이었어요. 뉴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속보, 미쓰비시 전무 사토 켄지, 한국 중심론 보고서 작성 직접 관여, 회사 방침 정면 위배, 직무 위반 여부 긴급 조사 착수. 자민당 강경파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신자, 매국 임원, 즉각 해임하고 엄중 징계해야 한다. 보수 언론도 가세했어요. 일본 기업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용납 불가 발언. 임원으로서 자격 전혀 없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젊은 직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현실을 직시했다. 이게 진짜 기업 생존 아닌가요? 대학생들이 캠퍼스 곳곳에서 토론을 시작했죠. 일본이 중심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사토 전무의 분석이 데이터상 정확하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여론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CNN 도쿄 지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서울, 도쿄 3자 생방 특집 토론을 기획 중입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결정축은 어디인가입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깊이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미쓰비시 인사담당 부사장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사토 전무, 지금이라도 공식 발언을 철회하십시오. 사과문을 내면 한직 좌천 정도로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밤늦게 아내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뉴스 다 봤어요. 아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36년 동안 당신은 늘 진실보다 회사를 선택했잖아요. 이번엔 한 번쯤 진실을 선택하면 안 돼요? 아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미쓰비시 인사부에 직접 제출했죠. 그리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입장이 아닌 한 명의 독립된 동아시아 산업 전문가로 토론에 나서겠습니다. 미쓰비시 본사 빌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36년을 묵묵히 일했던 곳. 이제 저는 그곳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며 깊게 인사했어요. 전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이틀 후 CNN 서울 스튜디오였습니다. 3자 생방송 준비 중이었어요.
워싱턴 앵커가 중계를 총괄 진행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제가 앉아 있었고 도쿄 스튜디오엔 다치바나 의원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방송 30초 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방송이 시작됐죠. 앵커가 차분하게 질문했어요. 사토 씨, 당신은 왜 독도는 신호탄, 중심은 서울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세 가지 명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침묵과 미 칠함대의 한국 해역장기 체류입니다. 이건 일본이 더 이상 최우선 중심이 아니라는 매우 명확한 신호예요. 둘째, 중국의 전략적 계산입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어요. 중국은 독도 문제로 일본만 선택적으로 건드렸습니다. 한국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죠. 왜일까요? 한국을 중립 또는 우호 관계로 확실히 묶어두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셋째, 객관적 수치 지표입니다. 한국의 항만 처리량, 공항 화물량, 반도체 생산량, 배터리 수출량, 모든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정축은 한국이라는 의미죠. 도쿄 스튜디오에서 다치바나 의원이 강하게 반박했어요. 명백히 일본을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폄하가 절대 아니라 냉정한 현실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중요한 나라라는 건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공급망의 결정적 중심은 명백히 이동했습니다. 섬 하나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결의 핵심 중심을 잃으면 기업 전체가 고립됩니다. 워싱턴 앵커가 추가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일본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중심이 이동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일본 반응을 확인했죠. 여전히 찬반이 격렬하게 갈렸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필수 시청 영상이라는 댓글들이 빠르게 쏟아졌어요. 사토 전무 말이 데이터상 정확하다. 현실을 계속 부정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며칠 후 저는 도쿄의 조용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소형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첫 유튜브 영상 촬영이었죠. 녹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전무이사를 지냈던 사토 켄지입니다. 저는 36년 동안 일본이 영원한 중심이라고 확고히 믿어왔습니다. 일본 제조업이 세계 최고이고 일본 없이는 아시아가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축은 명백히 움직였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신호탄이었어요. 진짜 중심은 서울입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명확히 증명하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했고 전 세계가 조용히 인정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은 이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불편하지만 진실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박지현이었습니다. 선생님, 한미대만 공급망 다큐멘터리가 정식 승인 났어요. 첫 촬영지는 서울과 평택항입니다. 메인 해설자로 꼭 모시고 싶어요.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어떨까요? 답장을 바로 보냈어요. 카페를 나와 도쿄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쓰비시 본사 빌딩이 멀리 보였어요. 36년을 묵묵히 일했던 곳. 이제 저는 그곳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에 들러 큰 캐리어를 꺼내 짐을 꼼꼼히 챙겼어요.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잘 다녀와요. 진실을 용기 있게 선택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리타 공항 출국장을 지나며 높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 이륙 방향, 서울을 정확히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기내에 앉아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이건 끝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계는 이미 한국을 확실한 중심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했고 중국이 현실적으로 인정했고 객관적 데이터가 명확히 증명하죠. 이제 일본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정확히 하나입니다.
불편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어떻게 함께 협력하며 걸어갈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저는 그 어려운 길을 먼저 용기 있게 가보려 합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했어요. 도쿄의 수많은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도시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동아시아의 새롭고 확실한 중심.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굳게 믿어온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진실을 선택한 지금 이 순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5년 전 제가 조심스럽게 쓴 보고서가 결국 냉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는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진실의 편에 확실히 서는 건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결국 옳은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독도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닐 겁니다.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증언이 될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중심이 됐는지, 일본 기업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36년간 기업인으로 살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이제 진실을 위해 사용하려 합니다. 더 이상 서랍 속에 묻힐 보고서는 없을 겁니다.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높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시작입니다.